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방류 점검 과정의 한국 전문가 참여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러자 민주당은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용인해서 국민 기대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존재감을 의심받고 있는 당 혁신위가 이른바 586 정치인들의 퇴장 문제를 거론하고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지도부가 공개 경고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 알아보기 전에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많은 장맛비가 예보돼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재훈 기자,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습니까? 네, 기상청은 내일까지 이틀간 전국적으로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충남 보령에는 현재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 충남과 전북의 경우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모레까지 4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수도권에도 250mm 이상의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에는 호위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충북, 경북 북부 내륙 역시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충청권과 전라권에서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특히 중부 지역에는 오후부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고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한 비구름대가 시속 40에서 50km 속도로 이동 중인데 이에 따라 오늘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에, 자정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는 전남과 전북, 경북, 경남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는 순간 풍속이 시속 55에서 70km 안팎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다며 현수막이나 비닐하우스, 건설 현장 등의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숙식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 또한 국제사회에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영내 평화와 번영, 글로벌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두 번째 순방지인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동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 윤 대통령, 오늘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 이어 2박 3일 일정으로 폴란드에 오늘 아침 도착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폴란드 공식 방문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총리와 상하원 의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89개 기업과 단체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산과 원전, 인프라 등 세일즈 외교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의 요충지로 꼽히는 만큼 이 관련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폴란드 매체 제스포스폴리타에 실린 기고문에서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 파트너로서 국제 평화를 견인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면서 대한민국은 유럽 내 최대 우크라이나 지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협력 방안이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만나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첫 일정이었던 동포 간담회 그 생사 분위기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을 초청해서 가진 이 간담회 인사말에서요. 한국과 폴란드는 이제 수교한 지 34년이 됐다면서 모범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잘 가꿔왔고 서로에게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우리 동포들이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해서 폴란드로 피난 온 이 고려인 동포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숙식과 생필품을 지원한 것 또한 국제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고 격려했는데요. 관련해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이제 수교한 지 34년이 됐습니다. 모범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잘 가꾸어 왔습니다. 이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습니다. 양국의 협력은 이제 방위산업 또 원자력을 포함한 첨단 분야로 확대되면서 전략적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 마음껏 도전하고 역량을 펼치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리투아니아를 떠나기 앞서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우리말로 이제 인사를 건넨 거 이게 화제가 됐는데 회담장 분위기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한일 정상 간 만남, 윤 대통령 취임 후 6번째로 올해 들어서만 4번째였습니다. 이렇게 두 정상이 좀 자주 만나서 그런지 회담장 분위기는 지난해 첫 만남 때보다 한층 부드러워졌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윤 대통령에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면서 친밀감을 표현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이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찾으면서 1년 만에 두 나라 정상의 관계가 크게 바뀐 셈이죠. 어제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가세요. 밑으로 돌아가는데 한일 양국 관계는 개선과 발전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영내 평화와 번영, 글로벌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本日も再び我々が二国間協力や国際社会の諸課題について率直に意見を交わすことで日韓関係の評価に一層弾みをつけ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국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이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대면해선 과연 어떤 발언을 할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두 정상 간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선 IAEA 보고서 수용 방침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이 같은 입장을 낸 건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류가 이뤄질 경우 검증과 관련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우리 측 전문가가 향후 방류 점검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방류가 시작되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측이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서 방류 과정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 측 전문가를 파견해서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방사성 농도 기준치 초과 등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우리 측에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결국 이제 방류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 방류를 전제로 해서 그 후에 검증 그리고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그런 제안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 기시다 총리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한 이 IAEA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방류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국민 건강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방류 이후에 IAEA의 검토와 리뷰를 받으면서 일본이 시행하는 이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면서 또 만일 모니터링을
통해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서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한일 양측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회담 결과 자료에는요, 우리 측 전문가가 점검 과정에 참여하게 해달라라는 윤 대통령의 요구에 기시다 총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양국 공식 발표 자료에 윤 대통령의 요청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 한국민 건강에 악영향이 없게 하겠다라고 밝힌 점, 그리고 최근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보면 윤 대통령 요구를 일본 측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회담 결과 두고서 여야 정치권 오늘 아주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또 격하게 대립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요구를 기시다 총리가 수용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압박한 반면에 민주당은 실익 없는 회담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먼저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 매듭을 푸는 등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선동 정치를 중지하고 민생 정치로 전환할 걸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박광훈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면서 불완전한 IAEA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실익 없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각각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문제의 매듭을 푸는 등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였습니다. 민주당은 IAEA의 과학적 결론을 받아들이고 선동 정치를 중지하고 민생 정치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습니다. 불완전한 IAEA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대화였습니다. 실익이 없는 회담입니다. 대북 안보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이 새벽 시간에 긴급 NSC, 그러니까 국가안보회의 상임위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자마자 이렇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네,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북한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리투아니아 현지 시간으로는 이 새벽 4시쯤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자마자 곧바로 NSC 소집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어 리투아니아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 45분쯤 윤 대통령이 소집한 이 긴급 NSC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이 순방 중에 NSC를 주재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만큼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윤 대통령이 그만큼 어제 상황을 엄중하게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윤 대통령은 어제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의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실시간 미사일 경보 공유와 삼국 간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군사 외교적 조치도 차질 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북한 도발이 글로벌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나토 회의 등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속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요, 이 NSC 상임위 회의에 이어서 그 뒤에 벌어진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 정상회의 등에서 연이어서 대북 대응 공조 강화, 이걸 촉구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직접 사회를 맡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은 대서양의 안보와 태평양의 안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은 회의 개최지인 빌뉴스는 물론 파리와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이 가능한 실질적 위협이라면서 한국과 나토 간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관련해 나토 동맹국 간의 군사기밀 공유 시스템 바이시스에 가입해서 나토와 군사정보를 교환하게 될 거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바이시스 좀 생소한 개념일 텐데요. 이 미국 주도의 5개국 그러니까 호주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 5개국 정보공유 동맹이 이 파이브 아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이브 아이즈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나토가 이 망을 통해서 군사 외교에 민감한 현안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안보를 논의하는 이 시기에 북한이 또 ICBM을 발사했습니다. 대서양의 안보와 태평양의 안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AP4는 나토와 연대해서 강력한 집단 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그 미사일이요. 최고 고도 6,000km고요. 그다음에 역대 최장, 그러니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서는 역대 최장인 겁니다. 74분을 비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면서 결국 이 미사일이 어떤 종류인지 여기에 관심이 쏠렸는데 오늘 오전에 북한이 관련해서 공식 보도를 또 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어제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요. 고각으로 발사돼 일본 오쿠시리선 방향으로 고도 6,000km까지 치솟은 뒤에 역대 최장인 74분간 비행하다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군은 정상 각도로 쐈다면 13,000km 이상 비행했을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4월 처음으로 발사했던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 개량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또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고체 연료 ICBM 이 화성 18형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해서 사거리 1,000km를 74분 51초간 비행했다고 강조하면서 화성 18형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성능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결국 이게 정상 각도가 쏘면은 아까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13,0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동쪽으로 쏘면 결국 미국이 되는 것이고 서쪽으로 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이제 북한의 도발이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거고 결국 이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결국 북한이 나토도 겨눌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힌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이 한미일 정상에 참여하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에 ICBM을 발사한 걸 두고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한미일 밀착에 대한 견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북한은 지난 3월에도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을 불과 2시간 40분 앞둔 상황에서 ICBM을 발사한 바 있었는데요. 이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를 추진하는 데 대한 반발 성격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한 것이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 공군 정찰기의 영공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연쇄적 담화를 내놓은 직후 도발한 부분을 볼 때 대미 위협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전문가 인터뷰도 들어보겠습니다. 전승절 앞두고 내부 단속도 하고 반미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발이 필수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사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정상 발사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제 ICBM 탄도미사일을 이제 발사한 거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동안 모습을 보이질 않아서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 궁금증이 일었었는데 어제 북한 매체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요, 이 김 위원장이 직접 북한의 그 ICBM 발사 현장에 참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미국과 우리를 동시에 겨냥한 그런 발언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 관영 매체는 어제 이뤄진 이 화성 18형 시험 발사 현장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에서 미제와 남조선이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 매체가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이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대남 연세 담화에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기존의 남조선 대신에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공식 그 국호를 표현을 써서 주목이 됐었죠. 그런데 이 동생하고 또 오빠가 한국을 두고서 이렇게 엇갈린 표현을 쓴 겁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0일과 11일 내놓은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동안 북한 주요 매체나 공식 문건 등에서 볼 수 없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남측을 한민족이 아니라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관영 매체 보도대로라면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또 다시 남조선이란 표현을 사용한 셈이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을 남조선으로 혹시 기재 실수를 한 거 아닌가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요. 김여정 부부장의 대한민국 표현 방침 결정이 하루 만에 철회됐거나 애초에 대한민국 표현 사용이 정책적 차원의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여정 부부장 역시 최근 2건의 이 담화가 있기 전에는 우리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부르면서 거친 말폭탄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과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동족보다 동맹을 먼저 쳐다보는 것들, 동족 대결의 환장이 된 저 남쪽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동족이라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멸 행위는 없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우리의 불변의 주석이며 전체 인민에 달아오른 경노심, 화라산처럼 터져나오는 분노심을 더 격앙시킬 수 있게 무자비한 복수자로 준비시키며 오늘 오전 북한 매체가 이 김정은 위원장의 ICBM 발사 그 현장 모습 이거를 또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또 눈길을 끈 게 바로 이 저 폴더블 폰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접히는 형태의 스마트폰이었는데 그걸로 추정되는 물체가 과연 저게 어느 것이냐, 혹시 우리나라 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지금 화제가 또 쏠렸습니다. 네, 오늘 오전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ICBM 발사를 지켜보는 저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진에선 흰색 재킷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앞쪽 테이블 위에 담배와 재떨이, 음료 등과 함께 저 폴더블 폰이 보이는 물건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판독은 좀 어렵지만 모양과 크기 또 두께 등을 고려해서 보면 또 위아래로 접히는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이나 중국 화웨이 시리즈와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북한 조선중앙TV가 삼태성 8이라는 명칭의 이 자체 브랜드 스마트폰을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북한 브랜드인 이 삼태성 스마트폰 중 하나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에도 종종 태블릿 PC 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평소 신형 전자기기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으로도 알려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리투아니아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패널들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어떤 절차와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방류하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IAEA가 이게 과연 국제 기준에 적합한지 하는 걸 이제 검토해서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부터 남은 거는 실제 방류를 해서 그다음에 방류한 물이 과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느냐, 일본의 처음 계획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남은 건데요.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에 이제 한국이 참여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기시다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다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아마 추가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지금까지 앞으로의 계획이 이제 그 당초의 계획대로 부합하게 그 방류를 하느냐 이게 남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IAEA의 그 검증 과정에 우리 그 연구기관의 학자도 한 사람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앞으로 IAEA가 그 후쿠시마 현지에 이제 수십 년간 실제 상주를 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의 관행을 지켜보면 아마 우리 전문가의 참여도 충분히 허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 문제가 빨리 방류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면 그 근처에 실질적으로 이제 가서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역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그 이야기의 결과물들은 사실 정부의 그동안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예상 가능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할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전문가를 뭐 참여시키는 문제라든지 기준치를 초과할 때는 중단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요청했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방류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뭐 IAEA 기준에 따라 뭐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과학적인 것들이 사실을 하더라도 이 방류 자체가 국익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따져 묻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만큼의 큰 양보를 해주게 된다면 과연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외교적인 물음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 야당의 강력한 비판이나 또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신다라는 그 국내 여론을 지렛대로 삼아서 일본에 대한 어떤 협상의 그 도구나 이런 부분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일본을 향해서 좀 더 강하게 요청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야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금 논란을 풀 해법 더욱 꼬여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듯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당하다면 국정조사를 시작하자 윤 대통령의 답변 요구를 요구하면서 이 승부수를 띄웠죠. 이에 국민의힘은 정쟁 확대용 국정조사는 응할 수 없다면서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았고요. 여기에 오늘 오전 국민의힘은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할 것이다. 재차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합시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진상이 무엇인지, 누가 바꾸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왜 바꾸었는지 밝혀야 하겠습니다.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안 노선 검토가 특혜를 위한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당선자 가족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는 것인지 민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주장은요, 이제 국토부가 이 대안 노선을 검토하게 된 것 그 자체가 어떤 용역의 결과인데 그 용역 발주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보고서만 그 뒤에 나왔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대통령 인수위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그 보고서가 나와서 그거에 따라서 국토부가 대안을 낸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전에 이런 용역들이 다 발주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 대상은 현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한다. 지금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노선 검토 용역 발주도 업체 선정도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일이라면서 윤 정부 인수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야말로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용역업체를 선정한 시기가 윤 정부 인수위 출범일보다 사흘 먼저기 때문에 외압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때문에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서 사업을 장기 표류시키고 이를 통해 정략적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윤재호 원내대표는 세간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선동을 못하는 건 처음 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민주당 선동 공세는 두서도 없고 사실과도 맞지 않다면서 민주당에게는 사법 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절박한 심정만 보이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요, 이 대표의 국정조사 요구에 이 대장동과 대북 송금에 더해 이 대표의 여배우 스캔들까지 언급하면서 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정쟁으로 갈 수 있는 국정조사가 다 받아들여진다면 365일 내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는 여야 모두가 필요성에 동의하고 객관적 자료가 덜 드러날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국정조사는 왜 안 하나요?
대북 송금 국정조사는 왜 안 하나요? 아니 아예 그냥 이재명 대표 여배우 국정조사도 하죠. 그거 의혹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해소가 안 됐고. 여배우요? 네, 여배우와 관련된 스캔들 진한 거 하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네. 여배우 국정조사부터 대장동 쌍방울 국정조사 다 하자. 이거 과연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연일 그 야당을 향해서 강공 지금 공세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어제 원희룡 장관이 야당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초록색 칠판을 배경으로 분필을 쥔 모습이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했던 때와 똑 닮은 모습입니다. 영상은 총 25분 정도 길이고 원 장관은 영상 제목을 통해서 정치 모략으로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영상에 답을 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원 장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영원히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치 공세, 거짓 선동 그동안에는 먹혔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특히 원희룡 장관 하에서는 되지 않는다. 양평 주민 여러분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요. 거짓 선동의 오염 덩어리를 치워야만 이 길이 갑니다. 민주당의 거짓 선동만 제거가 되고 해결된다면 지금이라도 최적의 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저도 하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면서 이른바 이제 대장동 일타 강사 이걸 자처했던 원 장관이요. 이번에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일타 강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들으셨지만 원 장관은 최적 아닌 이 대안 노선을 두고 원안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다.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멈춰야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할 거라면 차라리 이 정부 내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원 장관은 SNS를 통해서도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 장관은 노선 변경이 문재인 정부에서 맡긴 용역의 결과물이라는 것과 또 민주당 정동균 전 양평 군수도 주변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마디 해명도 없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이어 이 대표와의 토론을 거듭 제안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를 악용해서 거짓과 선동을 질질 끌고 갈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진실의 링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원 장관을 향한 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윤건영 의원은 또 한 번 일타 강사로 돌아온 원 장관을 겨냥해서 시끄럽고 말 많은 쪽이 범인이라면서 국정조사를 넘어서 특검의 필요성도 언급했는데요. 윤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요. 시끄러운 쪽이 범인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딱 그걸 보시면 됩니다. 상식, 어른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말 많은 쪽이 범인인데요. 지금 가장 쓸데없이 말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 원희룡 장관이죠. 그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아니, 지금 의혹은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국정조사하는 게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가 안 되면 특검까지라도. 민주당 경기도당은 원희룡 장관을 공수처에 또 직접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가 공수처를 방문해서 이 도당 명의로 원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기도당은 이 고발장에서 원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해오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고요. 이로써 원 장관이 국가 및 이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토부와 양평군의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원 장관은 사업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자신 있으면 자신을 고발하라며 수사 결과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또 민주당의 간판을 내리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대신 그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라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속도로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함으로써 저는 그것에 부당하다고 항의하기 위해서 오늘 왔고, 고속도로를 갑자기 정당한 절차 없이 바꾼 것은 이것은 분명히 직권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국토부 장관은 어떠한 합리적인 절차나 정당한 명분 없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2만 4천 양평 국민들을 비롯해서 1,400만 경기도민 그리고 양평을 오가는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절박함을 짓밟고 유린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국토부 장관을 명백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어제 민주당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사퇴 요구도 나왔습니다. 서른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장관이 김 여사 땅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말에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를 한 겁니다. 원 장관이 이 김 여사 땅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서 의원 주장의 근거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 때 상황입니다. 당시 원 장관은 김 여사 일가 땅의 형질 변경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확인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 서 의원은 관련 토지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던 매우 중요한 질의였기 때문에 원 장관이 결코 흘려들을 수가 없었던 내용이다. 원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중대한 사유는 1조 7천억이 넘는 국책 사업을 자신 마음대로 백지화시킨 직권남용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서른 의원이 제기한 저런 의혹 제기는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 그리고 국토부 측은 그때 당시 국정감사 내용만 가지고서는 김 여사의 지금 문제되고 있는 땅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는 알 수가 없었고, 지금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4, 5월쯤에야 본인은 알게 됐다.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금 적극 참전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기자회견을 열고서 원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경제부총리였다면 장관직 힘을 건의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 지사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제부총리를 지냈죠. 네, 어제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동연 지사는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정상화 추진을 촉구하면서 원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중앙정부 관료로서의 경험에 비춰볼 때 원 장관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이미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건 국민의 수건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의 이야기, 서른 의원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중대한 사유는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바로 1조 7천억이 넘는 국책 사업을 자신의 마음대로 백지화시킨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관의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제가 경제부총리를 있을 적에 경제부처 장관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은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로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정도로 이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이 있어서 제기되면 그 밝히면 되는 것이고, 왜 이 사업을 거기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건다고 할까요? 장관직이면 노름판의 판돈입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 이걸 지금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의견상으로는 원희룡 장관 아주 강하게 엄호하고 있습니다. 네, 원 장관이 오죽하면 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고 일타 강사까지 자처하면서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었겠냐는 건데요. 오늘 오전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은 이 정치적 셈법을 놓고 양평 국민의 수건인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장기간 표류시키면서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보다 못한 원희룡 장관이 직접 해당 사업의 진실을 조목조목 국민께 설명을 해드렸고, 이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꽁무니를 뺐다면서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특혜 의혹, 국정농단을 운운하면서 뒤에 숨어서 국민께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공개 토론장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한 김병민 최고위원은 원 장관이 사업 백지화라는 고유지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민주당의 가짜뉴스는 더욱 확대됐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관련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의 고육지책의 결정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상황이 아니라 민주당이 각종 마타도어 가짜뉴스 정치 공세에 수세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이게 아닌데 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최적의 안을 찾아내기 위한 중간에 좀 어려운 결정이 과정이었던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고 어떤 안이 좋은지 이제 탈정치 토론을 하면 됩니다. 그걸 여야가 합의를 하면 이 원희룡 장관도 그 백지화 주장한 게 조건부 백지화거든요. 정치 공세 하지 않으면 재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정치 공세를 멈추면 자연스럽게 이건 뭐 다시 논의가 정상화될 겁니다. 야당이 저렇게 원희룡 장관을 직접 겨누고 있지만요. 또 그것과 함께 하는 얘기는 결국 원희룡 장관이 저 결정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뒤에는 결국 대통령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의 정점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보고 용산을 향해서 이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권이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게이트를 은폐하려고 온갖 거짓 선동, 물타기, 뒤집어 씌우기까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를 보여준다면서 그야말로 도둑이 매든다는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부패 비리 의혹은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이라면서 국민의 삶은 위기인데 권력 주변에서 악취가 진동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당 정책조정회의에선 양평고속도로 게이트가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의 모습입니다. 대통령 친인척들이 연루된 부패 비리 의혹은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입니다. 국민의 삶은 위기이고 권력 주변에서는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양평고속도로 게이트가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덮어두고 싶겠지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젠가 다 밝혀질 일이고 그런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 공식 제안을 이어받아서 오늘부터 국정조사 추진에 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오는 17일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질의가 예정돼 있지만 정부 측이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계속 자료를 내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이어 이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장관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이제 본인이 발표를 하면서 결국 논란의 지금 핵심으로 등장을 했는데 여러모로 원희룡 장관의 이번 행보는 정말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것이라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 야당의 굳이 비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백지화 방침을 장관이 직접 선언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어제 오늘은 지금 아까 저희 기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제 일타 강사로 나서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제1야당의 대표를 직접 겨냥해서 나와라 공개적으로 나하고 토론하자 일종의 이제 한판 붙자는 그런 대결 신청까지 지금 한 겁니다. 이런 원희룡 장관의 행보를 두고서 지금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선이 다양하다는 건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무적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도 했고요. 지사까지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특히 민주당이 이제 기승전 김건희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오래된 집안 땅 문제를 지금 딱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이 의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해법은 백지화를 선언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든지 아닌 다른 정치적 방법으로 푸는 것이 해법이다.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도 굳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차피 내년 총선 지금 9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건을 지금 하나 딱 잡았기 때문에 이거 절대 놔주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이 놓게 하는 방법은 이 사업의 백지화밖에 없다. 이런 판단으로 저는 밀어붙이고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원희룡 장관이 이번 사업 백지화를 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많이 또 놀라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주무부처의 장관이 사업을 백지화하는 결정 굉장히 이례적이고 하기 힘든 결정일 텐데요. 정치인 출신의 정치인 장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정치적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결단을 했다는 점에서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환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뭐 민주당 진영에 계신 국민들이나 또는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모두 다 동의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중도에 계신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원희룡 장관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깔고 양평 국민들의 수건 사업을 볼모로 삼은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비판은 이 정치적 결단에 대한 리스크로 계속해서 원장관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낸 1호 쇄신안이죠. 바로 이제 소속 의원 모두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하자. 지금 이거였는데 민주당이 보름이 넘도록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 혁신위의 무용론이 커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은경 이 혁신위가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서 당 지도부를 향해서 이거 받아들이라 이렇게 공개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 등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 본인들이 체감하고 있을 텐데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강도 높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혁신위가 지난달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전체 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당 지도부가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좀 계속 미적거리자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한 겁니다. 다만 김은경 위원장은 부당한 검찰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다. 국민도 판단할 것이라면서 모든 걸 부당하게 추진할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당 지도부가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해도 용인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여지를 남겨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혁신위가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이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요, 결국 또 의원들의 동의 얻는 거 불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혁신위의 요구가 나온 뒤에 박광훈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 총회에서 혁신위가 민주당 윤리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제안한 과제가 있다. 간곡하게 제안한다면서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총이 끝난 뒤에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지만 의원들의 추인이 불발됐다고 전했고요. 이 대변인은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서 추가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면서 전원 동의하지 않더라도 논의의 흐름을 모아지면 또 당의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관련해서 박광훈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합니다. 아까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으신 것처럼 박광원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저렇게 추인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는데 결국 전체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혁신위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일종의 불신임을 표시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김은경 혁신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게 또 민주당의 어떤 분란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될 듯합니다. 혁신위 소식 또 있는데요. 어제 기자간담회 전에 이제 시민사회 원로들과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돼서 조언받은 내용 이걸 김은경 위원장이 공개를 했는데 아주 민감한 부분이 들어있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586 퇴진이라는 이 부분이 거론된 겁니다. 네, 혁신위는 어제 기자간담회 전에 함세웅 신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 시민사회 원로들과도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원로들에게 들은 공천 룰에 대한 조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앞뒤가 다른 사람을 절대 공천하지 말아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결하는 인물을 공천해라. 이런 기준들이 언급이 됐고요. 특히 고인물을 걷어내고 기득권을 없애라는 기준을 언급하면서는 원로분들이 80년대 독재와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인재들도 고맙지만 청년들에게 길을 내주라고 했다고 덧붙이면서 당내 586 그룹의 공천 배제 필요성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 민주당 지금 지도부 가운데서는요, 당장 이재명 대표, 김민석 정책위 의장부터가 586에 해당합니다. 또 다수의 다선 중진 의원들이 80년대 운동권을 했던 역시 586 세대고요. 시민사회 원로들이 이들더러 이젠 청년 세대한테 양보하고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를 또 김은경 위원장이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 겁니다. 김 위원장, 하지만요,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이제 분열 요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또 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는 일부 강성 지지자의 열혈 팬덤이죠. 폭력적인 언행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혁신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팬덤 정치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놀이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BTS의 아미처럼 될 수 있도록 소통 공간과 건전한 통로를 만들어 드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향한 걱정보다는 좀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열혈 팬덤, 폭력적인 언행도 사실 그동안에 계속 비판이 당내에 있었는데 당원들이 놀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내놓고 그것들이 실현되는 놀이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BTS의 아미를 손가락질 누가 합니까? 아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 드린다고 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혁신위와 관련해서 또 뒤늦게 알려진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간담회를 갖기 전인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민주당 상임고문단이 김은경 위원장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거론하면서 혁신위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한 사실이 또 뒤늦게 알려져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SBS 보도 내용입니다. 지난 10일 전직 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민주당 상임고문단이 김은경 위원장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고문은 이재명 대표가 당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니 거취를 포함해 모든 것을 선당 후사의 생각으로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면서 혁신위의 역할을 주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회동에 참석한 한 상임고문은 SBS에 당이 앞으로 총선을 위해 혁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당대표가 당을 먼저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그 결정에는 거취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받은 주문대로만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민주당 그야말로 큰 폭풍이 불어닥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니까 이 혁신위가 어떻게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당내 갈등이 말 그대로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혁신위 관계자는 당 상임 고문이나 사회 원로들이 혁신을 당부하는 정도였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어찌됐든 이 김 위원장의 이들 당 안팎 훈수와 조언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서 단일 대우가 흔들리면서 당내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당 상임 고문단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 거취와 관련한 고문단 간담회 내용은 단지 원론적인 얘기였고 김은경 혁신위를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불붙고 있는 또 다른 쟁점은 바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나선 겁니다. 불씨는 이상민 의원이 언론에 나와서 이 분당 가능성, 이걸 공개적으로 시사한 겁니다. 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지난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도 발언하는 등 친명계가 주도하는 현 지도부에 대한 이 당내 비명계 등의 불만을 전해왔죠. 분당을 시사하는 이상민 의원의 발언을 두고 지난 6일 혁신위에서도 일부 위원이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 옆집 불구경하는 거 아니지 않나, 말씀 좀 조심해라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먼저 앞서 이상민 의원과 서복경 혁신위원장의 발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손잡는 척 이렇게 연출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국민들께서 금방 알아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강이나 기울이 없는 조직을 오합지졸이나 콩가루 지방이라 그러죠. 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왜 그러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옆집에 불구경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혁신위 등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 계속해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고요. 급기야 어제는 당 지도부가 이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엄중 경고 이걸 공식 결정을 해서 일이 더 커졌습니다. 네, 어제 이상민 의원은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앞서들은 서복경 위원의 경고에 재차 반박을 하면서 분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옆집 불구경 할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지 뭐하러 이런 욕먹으면서 쓴소리를 하겠냐면서 경우에 따라서 20명 이상 탈당할 수 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20명 이상 탈당 가능. 이렇게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거, 이 부분이 바로 지도부를 자극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어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결정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 당 지도부 모두가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하니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말했고 반대 의견은 없었다. 지도부 만장일치로 이상민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과 박성중 대변인의 목소리, 이재명 대표의 입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원내교섭단체 20명 이상 그 정도의 분당이 될 거라고 보세요? 싸워서 소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느니 분당. 각자의 길을 가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공통분모로서 또 하고 이러면 오히려 정치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20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상황에 따라서는요.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지금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도를 넘고 있다. 명백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 경고하셨다고 했는데 뭐 당을 분열시킨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걸까요? 아까 대변인이 충분히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어제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상민 의원이 현실적으로 당내 지지가 굉장히 적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대표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상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거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해당 행위를 단칼에 정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아주 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네, 이상민 의원은 당 지도부의 엄중 경고에 대해서 어제 자신의 SNS에 민주당 지도부는 자신이 해당 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경고 운운했다고 하는데 황당하다. 자신은 전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당내에 있어 민심에 반하고 당에 해를 입히는 행태에 대해 성찰하길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오늘 채널A 한 방송에서는 탈당 얘기한 적 없다. 한 번도 없다. 유쾌한 결별하지 않고 잘할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무슨 공산당이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이른바 유쾌한 결별론, 이걸 두고서는요, 야권 내부에서도 지금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의원을 발언을 두고 또 탈당을 해서 새로 정치 세력을 만들 의원이 20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의원들은 20명도 필요 없고 5명이라도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유쾌한 결별이라는 말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유쾌한 탈당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조홍천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상민 의원의 유쾌한 결별 발언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이 반어법이다. 실제 분당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닐 것이다. 또 분당할 각오로 목숨을 걸고 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발언이다. 좀 옹호를 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그간 강성 지지층에 영합하기 위해서 국민 동의를 얻기 힘든 법안을 강행하고 당에 대한 국민적 신망을 저버리게 한 건 해당 행위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유쾌한 결별론, 이걸 통해서 이 분당 가능성을 시사한 오선 중진입니다. 이상민 의원을 공개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같은 강경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이거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상민 의원이 물론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건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의견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그 유쾌한 결별이라는 말 자체가 분당을 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좀 해당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분당 얘기 같은 것을 언론을 통해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것이 또 확대 재생산돼서 당에게 또 미치는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여러 가지 위기 상황도 있고 또 혁신의 과제들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쓴소리가 되었던 당을 향해 무언가 조언을 하고 싶으시다면 당 내부에서 좀 공개된 장소에서 또 공개 토론을 한다면 얼마든지 당내에서도 대안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언론에 가서 인터뷰를 하시게 된다면 뭐 유쾌한 결별 이런 이야기들이 또 회자가 되고 민주당이 정말 분단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경고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됩니다. 정말 분단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조홍천 의원의 얘기가 맞다고 보는 것이 이상민 의원이 한 발언을 보면요.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각오로 싸우자 그러면 그게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결별을 할 각오로 하면 당내에서 못할 일이 없다. 저는 이런 걸로 받아들여져요. 근데 20명 얘기는 그럼 또 왜 하셨을까요? 근데 20명 얘기는 또 상황에 따라서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진행자가 재원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숫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상황에 따라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내용에 보면 또 그게 꼭 민주당 얘기는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 연말이나 만약에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총선 임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지금 뭐 586 용태론 나오고 뭐 이러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민주당에서 혁신위가 586 용태론을 현실화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20명 아니라 아마 30명 이상도 탈당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네. 이게 다 중간에 전제,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딱 잘라서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고 지금 해당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이재명 지도부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나는 관련 없다인데요. 최근 불거진 이 맘카페 사기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이 해당 연예인들이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먼저 맘카페 운영자이자 140억대 사기 사건 피의자 A 씨에게 현영 씨가 5억 원을 빌려줬다가 이 가운데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해서 A 씨를 고소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현영 씨가 매달 3,500만 원의 이자를 수령한 점, 그리고 A 씨가 범행 과정에서 현영 씨와의 친분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논란이 커진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현영 씨 소속사 측에서 현영 씨는 피해자일 뿐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서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현영 씨 측에 따르면요. 현영 씨는 이 사기 사건이 벌어진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이 없고 또 이 맘카페 회원들과도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현영 씨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현영 씨가 A 씨의 사기 정황을 확인한 뒤에 작년 12월에 고소했기 때문에 A 씨의 사기 행각이 멈출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A 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할 따름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속사 측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현영 씨가 A 씨 사기 행각을 파악하는 절차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번 해명으로 해서 과연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가 된 건지 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요. 아쉬움이 좀 남는 해명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A 씨가 벌인 이 맘카페 상품권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연루 의혹은 강하게 부인하면서 비교적 구체적 해명을 내놨는데 고리대금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영 씨가 받기로 한 월 7% 이자, 연리로 따지면 84%죠. 최고 이자율은 1년에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이자 제한법을 위반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일부 보도를 통해서 현영 씨와 협업하던 주얼리 업체가 예정된 판매 일정을 중단시킨 점이 또 알려지면서 재테크의 여왕으로 불리던 현영 씨의 이미지 타격에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화 참여 등 공개 활동을 앞둔 현영 씨가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2차 입장문을 내놓을지를 두고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이제 현영 씨뿐이 아니고요. 또 연예인 가운데서 개그맨 장동민 씨의 이름이 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장동민 씨가 지난해 결혼식을 올린 장소가 A 씨의 펜트하우스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두 사람의 친분이 깊어 보이는데
장동민 씨 역시 사기 사건에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 건데요. 이런 추측에 대해서 장동민 씨 소속사 측은 즉각 부인에 나섰습니다. 장동민 씨와 A 씨는 상품 판매 방송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일 뿐 아무런 친분도 없다고 선을 그은 건데요. A 씨가 결혼식 장소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겠다고 해서 그러겠다라고 했던 거고, 나중에 알고 보니 예식 장소도 A 씨 소유의 집이 아니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현영 씨와 함께 A 씨 집에서 사진을 찍은 건 촬영차 방문한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장동민 씨 측 역시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장동민 씨에게 문의를 하자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김일성 시계 등장입니다. 어떤 시계가 보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국내 중고 거래 사이트예요. 이른바 김일성 시계가 매물로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 판매자가 김일성 시계다라고 주장하는 매물을 올리면서 시계 콜렉터가 눈독을 들이는 초희귀 시계다. 필요하면 시계점 정품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 판매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요.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의 제품으로 비교적 좀 오래 사용한 느낌도 나고요. 원판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이름이 붉은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김일성 이름이 새겨진 시계는 북한에서는 조남시계, 명암시계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과 간부들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서 선물 정치를 펼쳤는데 이 조남시계도 그 선물 가운데 한 품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이게 정말 그 말 그대로 김일성 시계인지 아닌지, 또 진짜라면 어떻게 해서 국내, 그것도 중고 사이트 거래에서 거래가 되는 건지 참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판매자는 이 시계를 10여 년 전 일본의 친북단체 조총련의 회원을 통해 입수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에 매물로 내놓은 것 이외에도 여러 버전의 김일성 시계를 더 가지고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실제로 김일성 환갑 기념 시계라면서 이 붉은 글씨로 김일성이라고 적힌 각인 아래에 1972년 4월 15일이라는 날짜가 변기된 시계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성용보다 훨씬 적은 물량이 제작된 여성용 조남 시계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판매자는 이번에 올라온 김일성 시계는 실제로 물건을 본 뒤에 사겠다는 의향을 밝힌 사람이 있어 다음 주쯤 거래가 완료될 것 같다고도 전했는데요. 350만 원으로 가격이 매겨졌는데 진짜 김일성 시계가 맞다면 희소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판매자가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김일성 시계라고 주장하는 그런 중고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된 거,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요. 해외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1978년 9월 4일 생산됐다는 김일성 시계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5,495달러, 우리 돈으로 708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일성 시계가 매물로 나오는 바람에 북한 내부가 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 김일성의 선물을 거래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당시 북한에서는 시계가 거래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국가보위성 공작원을 급파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나서는 또 해프닝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특히 이제 이 시계 선물에 아주 큰 의미를 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과거 자유아시아 방송의 탈북자 김주원 씨가 기고한 글에 따르면요. 북한 당국은 시계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때 항일 빨치산으로 활동하던 김일성이 부하에게 자신의 손목 시계를 주면서 우정을 약속했던 데서 기원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위 간부와 하위 당뇨, 주민 등 계급에 따라 제공하는 시계 종류가 다르고 선물을 받은 사람들도 수만 명에 달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단 이 조남 시계를 수여했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시계는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화제 투샷인데요. 지금 오른쪽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저 인물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부진 사장과 다정한 투샷을 선보인 인물, 바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엘사의 며느리이자 직접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제럴드 구이엇입니다. 좀 낯선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이부진 사장은 지난 2월 있었던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의 장남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로고가 없는 독특한 디자인의 가방, 일명 이부진백을 들어서 주목받았었는데요. 그 가방이 바로 이 구이엇 사장의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친분이 깊은 걸로 알려진 두 사람은 구이엇 사장의 사업자 한국을 찾자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부진 사장 지금 신라 호텔에서 면세점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 인연 등으로 해서 이 명품 엘사와는 아주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엘사가 인천공항에 있는 신라 면세점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공항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때 이부진 사장이 엘사 회장을 설득해서 면세점 입점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죠. 이런 인연으로 지난 3월 엘사 회장이 방한했을 때 이부진 사장이 홍라이 전 관장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리움 미술관을 직접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부진 사장과 구이엇 이외에도요, 이 뜻밖의 인물들이 참석한 인증샷들, 이게 올라와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이엇의 SNS는 이부진 사장을 비롯해서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와 함께한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또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 배우로 부상한 이정재 씨도 식사 자리에 함께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부진 사장과 배우 이정재 씨, 또 로제 씨의 조합까지 함께 보면서 네티즌들은 나이와 분야를 초월한 뜻밖의 친분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이엇은 이 인증샷과 함께 유행 선도의 허브가 된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엄청난 기쁨으로 가득 찬다면서 한국은 불과 2년 만에 3대 시장 중 하나가 됐다고 이 두 팔별로 안아준 서울에게 고맙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